알리사에 대한 사랑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였다. 나는 그 사랑에 매달렸으며 그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또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 다음 날 내가 그녀를 만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모가 나를 잡더니 방금 받은 편지를 내밀었다. 줄리에트의 심한 흥분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물약 덕분에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가라앉았습니다. 당분간 제롬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줄리에트가 그의 발걸음 소리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그 애에게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줄리에트의 상태로 보아 아무래도 저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롬이 떠나기 전에 만나지 못하게 되면 후에 제가 편지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이 방문 금지는 순전히 나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나 이외에는 누구나 비콜랭 댁의 초인종을 누를 수 있었다. 더구나 이모는 오늘 아침에도 거기에 갈 참이었다. 내 발걸음 소리? 목소리? 이 얼마나 구슬픈 구실인가? 아무튼 좋다. 좋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알리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무척 마음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다시 그녀를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동생의 병을 내 탓으로 돌리지는 않을까 두려웠고, 따라서 화가 나 있는 그녀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벨만은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를 찾아가자 하녀가 쪽지 하나를 전해주었다. 네가 염려하지 않도록 몇 마디 적는다. 이처럼 르아브르에서 줄리에트 가까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어젯밤 너와 헤어진 후 사잠푸톤행 배표를 샀다. 런던에 있는 S의 집에서 방학을 보낼 생각이야. 학교에서 다시 만나자. 이 세상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를 저버렸다. 고통밖에 남지 않은 이 체류를 단축하고 나는 계약이 되기 전에 파리로 돌아왔다. 나는 하느님에게로 모든 참된 은혜, 모든 완전한 혜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나의 온갖 고행도 하느님에게 바쳤다. 나는 알리사도 또한 하느님에게서 안식을 구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녀도 기도를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나도 용기와 열의로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알리사의 편지와 내가 쓴 답장 외에는 이렇다 할 별다른 일 없이 명상과 공부만 하는 긴 세월이 흘렀다. 나는 그녀의 편지를 모두 간직해두었다. 이제부터 이 편지들을 참고하여 희미한 내 추억을 더듬어갈 생각이다. 이모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모만을 통해서 나는 르아브르의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이모를 통해 처음 며칠 동안 줄리에트의 병세가 심해 모두들 얼마나 근심했는가를 알았다. 떠나온 지 이틀 만에 비로소 나는 알리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받았다. 그리운 제롬, 좀 더 일찍 편지 보내지 못한 걸 용서해. 가엾은 줄리에트의 상태가 그럴 겨를을 주지 않았어. 네가 떠난 후 나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못했어. 고모에게 이곳 소식을 전해주십사 하고 당부했는데 아마 그렇게 해주셨겠지. 그래서 알겠지만 사흘 전부터 줄리에트는 좀 좋아졌어. 나는 벌써부터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이 놓이진 않아. 이제까지 로베르에 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나보다 며칠 후에 파리로 와서 자기 누이들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오로지 그의 누이들 때문에 나는 마음이 내키는 이상으로 그를 보살펴 주었다. 그가 다니던 농업학교가 쉴 때마다 나는 그를 돌봤으며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다. 내가 알리사나 이모에게 감히 물어볼 수 없는 것들도 그를 통해서 알았다. 에트아루 테시에르는 줄리에트의 병세가 걱정되어 꾸준히 찾아왔으나 로베르가 르아브르를 떠날 때까지 줄리에트는 아직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온 이래로 줄리에트는 자기 언니 앞에서 침묵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모를 통해 내가 예측하기로는
알리사는 줄리에트의 약혼이 당장이라도 깨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반해 줄리에트 자신은 하루바삐 공식적인 것으로 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충고도 명령도 애원도 소용이 없게 된 줄리에트의 이 결심은 그녀의 가슴에 아로 새겨졌고 그녀의 눈을 가렸고 그녀를 침묵 속에 가두었다. 세월이 흘렀다. 나도 그녀에게 뭐라고 써보내야 할지 몰랐지만 알리사로부터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쪽지밖에는 받지 못했다. 짙은 겨울 안개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학업과 그리고 나의 사랑과 신앙의 모든 열정도 내 가슴에 어둠과 추위를 몰아낼 순 없었다. 세월은 자꾸만 흘러갔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다시 찾아온 봄날 아침. 그때 마침 르아브르를 떠나 있던 이모에게 알리사가 붙인 편지를 이모가 다시 나에게로 보내주었다. 그 편지 가운데 이 이야기의 경위를 밝혀줄 수 있는 몇 부분을 여기에 적는다. 저의 온전한 점을 칭찬해 주세요. 고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테시에르 씨를 만났어요. 그분과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결혼이 제가 처음 두려워했던 것처럼 불행하게 되진 않으리라는 것도 거의 믿게 되었답니다. 확실히 줄리에트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분은 한 주일 한 주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정도 잘 알고 줄리에트의 성격도 잘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다 그분은 줄리에트에 대한 자기의 사랑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꾸준한 마음이 반드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줄리에트에게 홀딱 반하신 거죠. 정말 제롬이 동생을 그처럼 잘 돌봐주는 데 대해 무엇라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일종의 책임감에서 그렇게 돌봐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성격과 로베리의 성격은 퍽 다르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수행할 의무가 벅찰수록 의무는 영혼을 가꾸고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그는 이미 터득했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생각이죠. 조카딸의 이런 이야기를 너무 웃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방식 덕분에 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고 줄리에트의 결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고모님, 그처럼 살뜰하게 염려해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진 말아주세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줄리에트를 휩쓸고 간 시련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으니까요.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되풀이해 읽던 성경 말씀을 갑자기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간을 믿는 자는 불행하니라. 이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찾아내기 훨씬 전에 제롬이 아직 12살이 채 못 되고 제가 14살이 되던 해에 그가 제게 보내준 조그만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제 눈에도 퍽 아름다워 보였던 꽃다발과 함께 보내온 그 카드에는 코르네 위에 다음과 같은 주석시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의 인간 세계로부터 나를 주께로 인도해 올리는 힘은 어떤 불가항력의 매력인가. 인간의 무리 위에 주추를 세우는 자는 불행하리라.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이 시구보다는 예레미야의 그 간결한 구절을 더욱 좋아합니다. 필경 제롬도 그 당시에는 이 구절에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은 채 카드를 골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서 온 편지를 보면 그의 생각과 제 생각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을 동시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해주신 것을 매일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모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명심하여 제롬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전처럼 긴 편지를 보내진 않겠어요. 고모님은 이렇듯 길게 제롬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와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자주 계속 쓰게 될까 두려워 이만 마치겠어요. 이번만은 너무 꾸중하지 말아주세요.
이 편지를 읽고 나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나는 이모의 주책 없는 참견, 괄호 열고, 편지 속에서 알리사가 잠깐 비친 이야기, 나에 대한 침묵의 원인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괄호 닫고. 그리고 내게 이 편지를 전해주도록 이모를 부추긴 그 어색한 친절을 저주했다. 이미 알리사의 침묵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바에야. 아, 그녀가 이젠 내게 하지 않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써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차라리 모르게 내버려두는 편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고 보니 모두가 짜증나는 일뿐이었다. 자기와 나 사이의 세세한 비밀을 그처럼 쉽사리 이야기하다니. 게다가 그 자연스러운 어조, 태어난 모습, 진지한 태도, 쾌활한 문맥. 그게 아니라니까. 너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 외엔 너를 화나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고 아벨이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 내 생활의 짝이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성격상의 차이에도,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나는 아벨에게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외로울 때면 약해지는 마음, 남의 동정을 구하고 싶은 슬픈 마음, 스스로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곤란한 경우에도 그의 충고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신뢰의 마음에서 언제나 나는 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이 편지를 좀 검토해보자. 그는 편지를 자기 책상 위에 펴놓으면서 말했다. 이미 나는 사흘 밤을 분한 마음으로 보냈으며 그 분노를 나흘이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아벨이 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갔다. 줄리에트와 테시에리의 문제는 사랑의 불길 속에 내던져 버리자. 사랑의 불길이란 것이 어떤 것인진 너나 나나 잘 알고 있잖아. 그렇고 말고 테시에르는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 타 죽는 나비격이지. 그런 이야긴 그만두자. 나는 그의 농담이 귀에 거슬려 말했다. 나머지 문제나 이야기하자. 나머지 문제? 하고 그는 말했다. 나머지 문제야 모두 너에 관한 일이잖아. 멋대로 한탄하려구나. 편지 속에 단 한 줄, 단 한마디라도 너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지 않는 게 있어? 편지의 사연 하나하나가 너를 향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펠리시 아주머니는 이 편지를 너에게 전해줌으로써 결국은 원래의 수신이 내게 돌아오게 한 것뿐이야. 네가 없으니까 알리사는 하는 수 없이 그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에게 이 편지를 붙인 거란 말이야. 도대체 네 이모에게 코르네유의 시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말이 났으니 말이지. 사실 알리사는 라신의 시를 빌려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리사는 이 모든 것을 바로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앞으로 2주일 안에 알리사로 하여금 너에게 이처럼 길고 자연스럽고 마음에 드는 편지를 쓰게 하지 못한다면 넌 바보야. 그녀는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은걸? 그건 오직 너한테 달려있어. 내 생각을 좀 들어볼 테야. 이제부터 당분간 너희들 사이의 사랑이나 결혼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마. 동생 일이 있은 다음부터 알리사가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 때문이라는 걸 너는 모르겠니? 그러니 남매 간의 정이라는 면에서 공작을 해봐. 그리고 너도 어차피 참을성 있게 그 바보 녀석을 돌봐줄 생각이니 알리사에게는 꾸준히 로베르 이야기만 써보내라고. 계속해서 알리사의 머리를 즐겁게 해줘.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일은 다 잘 될 거야. 아, 편지를 써야 되는 게 나라면. 너에게는 그녀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도 나는 아벨의 견해를 따랐다. 그러자 과연 알리사의 편지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줄리에트의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녀의 처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알리사로부터 진정한 기쁨이나 온갖 것을 거리낌 없이 내게 말하는 기분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알리사가 보내주는 동생의 소식은 차츰 좋아졌다. 줄리에트의 결혼식은 7월에 거행된다고 했다. 그날 아벨과 나는 학업 때문에 못 올 줄로 생각한다고 알리사는 써보냈다. 나는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으로 그녀가 판단하고 있다는 걸 짐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핑계 삼아 축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결혼식이 있은 지 약 2주일 후에 나는 다음과 같은 알리사의 편지를 받았다. 그리운 제롬, 어제 우연히 네가 준 아름다운 라신의 시집을 펼쳐보다가 벌써 1년 가까이 내 성경 속에 간직하고 있던 네 조그만 크리스마스 카드 위에 적힌 몇 줄의 시구를 거기서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오늘의 인간 세계로부터 나를 주께로 인도해 올리는 힘은 어떤 불가항력의 매력인가. 인간의 무리 위에 주추를 세우는 자는 불행하리라. 나는 그것이 코르네위의 주석시에서 발췌된 것인 줄로만 알았어. 그리고 솔직히 거기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진 못했어. 그런데 아주 정신적인 제 사곡을 읽어나가다가 내게 전해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구절을 찾아냈어. 그 책 여백에 네가 마구 적어놓은 첫 글자들로 미루어 너는 이미 알고 있는 모양이지만 괄호 열고 사실 나는 내 책이나 그녀의 책을 읽다가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은 좋은 구절을 찾아낼 때마다 그녀 이름의 첫 글자를 여백에 써넣는 버릇이 있었다. 괄호 닫고.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즐거워서 일부러 옮겨 쓰는 것이니까. 나는 내가 찾아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네가 가르쳐준 것이라는 걸 알고는 다소 약이 오르긴 했지만 너도 나처럼 이 시를 좋아했구나 하는 즐거움 앞에서 이 어리석은 생각은 사라져버렸어. 그것을 여기 다시 옮겨 쓰고 있노라니 너와 함께 그것을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불멸의 지혜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인간의 아들들이여, 너의 심려로 얻은 열매는 무엇이뇨? 헛된 영혼들이여, 그 무슨 과오로 너의 혈관의 깨끗한 피로 영양을 주는 빵이 아니라 더욱 허기지게 하는 그림자를 그토록 번번이 사들이느뇨.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이 빵은 천사들의 양식이니 주께서 먼저 밀을 고르시어 손수 만드신 빵임을 알라. 이 감미로운 빵은 너희가 뒤쫓는 세상 무리들의 식탁 위에는 오르지 못하는 것임을 알라. 나를 따르는 자에게 이 빵을 주리라. 오라, 살기를 원하는 자, 잡으라, 먹으라, 그리고 살지어다. 복되이 갇혀있는 영혼은 속박에서 평화를 찾으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힘찬 샘물로 목을 축이도다.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는 물, 그 물은 무사람을 부르고 있도다. 그러나 우리가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물은 진흙투성이 샘물이거나 언제나 흘러가 버리는 거짓된 웅덩이뿐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워? 제롬, 얼마나 아름다워. 정말 너도 나만큼 이 시가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내 책에 있는 줄을 보면 도말 양이 부르는 이 송가를 듣고 맹트농 부인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그 일부를 되풀이시켰다는 거야. 나도 이젠 이걸 외웠는데 아무리 읊어도 실증이 나지 않아. 그저 한 가지 섭섭한 일은 이 송가를 읽는 네 모습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것뿐이야. 신혼여행 중인 부부에게선 계속 반가운 소식뿐이야.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줄리에트가 베이온과 비아리츠에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 다음에 그들은 퐁타라비에를 거쳐 비르고스에 머물렀다가 피레네 산맥을 2번이나 넘었대. 지금 막 몽세라에서 줄리에트가 보낸 감격에 찬 편지를 받았어. 아직 열흘쯤 더 바르셀로나에 머물렀다가 에트하루의 포도 수확 준비 때문에 9월 이전에 님으로 돌아올 예정이래. 일주일 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퐁게즈마르에 있어. 내일은 미스 아슈비르통이, 그리고 나흘 후에는 로베르가 이리로 오게 되어 있어. 가엾게도 그 애가 시험에 실패했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지? 어려웠다기보다는 시험관이 워낙 얄궂은 문제들을 내는 바람에 그만 어리둥절했던 모양이야. 열심히 공부한다는 네 편지도 있었고 해서 나는 그 애의 준비가 부족했다고는 생각지 않아. 단지 그 시험관은 학생들을 그처럼 골탕 먹이는데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 너의 성공에 대해서는
내가 새삼스럽게 축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에게는 당연한 일이야. 나는 그만큼 너를 믿고 있는 거야, 제롬. 네 생각만 하면 내 가슴은 부풀어 올라. 전에 이야기하던 그 연구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 여기 정원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하지만 집안은 텅 빈 것 같아. 올해는 오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날마다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 그처럼 오랫동안 너를 못 보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가끔 나도 모르게 너를 찾을 때가 있어. 책을 읽다가도 문득 고개를 돌리곤 해. 마치 네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편지를 계속하겠어. 지금은 밤이야. 모두들 잠들었어. 열어놓은 창 앞에서 지금 늦도록 너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 정원은 향기로 가득 차 있고 바람도 따뜻해.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퍽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들으면 곧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 오늘 밤 나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처럼 아름다운 밤을 만들어 주셔서 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갑자기 네가 내 곁에 있었으면 싶었어. 그러자 네가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 너무도 사무치게 느껴서 아마 너도 느낄 수 있었을 거야. 그래, 너는 편지에 곧잘 고귀하게 태어난 영혼에 있어서는 감탄은 언제나 감사를 동반한다고 썼지. 아직도 얼마나 쓸 것이 많은지 몰라. 지금 나는 줄리에트가 써보낸 그 빛나는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 나는 좀 더 넓고 좀 더 빛나고 좀 더 쓸쓸한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 어느 날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나라를 우리 둘이 보게 되리라는 이상한 신념이 내 가슴속에 깃들어 있어. 내가 얼마나 커다란 기쁨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랑에 흐느끼며 이 편지를 읽었는지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뒤이어 다른 편지들도 왔다. 물론 알리사는 내가 퐁괴지마르에 가지 않는 것을 고마워했고 그 해에도 그녀를 만나러 오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해 섭섭해했고 내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다. 편지마다 나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다. 그것을 참아낼 힘을 나는 어디서 얻었을까? 분명 아벨의 충고, 그리고 갑자기 나의 기쁨을 헛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 마음이 끌려들지는 않을까 하는 자연적인 긴장감에서였을 것이다. 그 후에 온 편지들 중에서 이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것을 전부 옮겨 쓰겠다. 그리운 제롬, 네 편지를 읽고 있노라면 온몸이 기쁨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아. 오르비에토에서 붙인 편지에 답장을 쓰려던 참에 페루자와 아시시에서 쓴 편지를 동시에 받았어. 나는 마음은 여행 중이고 몸만이 이곳에 있는 것 같아. 정말 나는 너와 함께 움브리아의 하얀 길을 걷고 있어. 아침이면 너와 함께 길을 떠나 아주 새로운 눈으로 동이 트는 걸 바라보며 정말 코르톤의 언덕 위에서 나를 불러주었어? 그래, 나도 들었어. 아시시의 산 위에서는 몹시 목이 말랐지. 그때 프란체스코회 수도사가 준 한 컵의 물이 얼마나 달았던지. 제롬,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어.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네가 써보내준 이야기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마음의 해방이 아니라 마음의 감격이야. 마음 해방에는 언제나 그 가증스러운 오만이 뒤따르게 마련이니까. 야심은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거야. 님에서 너무나 좋은 소식이 와서 이제는 나도 즐거움에 몸을 맡겨도 좋다고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 다만 올 여름 나의 단 한 가지 근심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야. 내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늘 쓸쓸하기만 해.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 혼자 계시게 되면 당장에 쓸쓸해 하시지.
그렇게 되면 그런 기분을 돌려드리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모든 즐거운 속삭임도 아버지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어. 이제 아버지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 하시지 않아. 미스 아슈비르통은 잘 계셔. 네 편지를 늘 두 분에게 읽어드리고 있어. 너의 편지가 올 때마다 사흘간은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지. 그러다 보면 또 다음 편지가 오고. 로베르는 그저께 이곳을 떠났어. 나머지 방학을 R이라는 친구 집에서 보낼 생각인데 그 아버지가 모범 농장을 경영한다고 하더군. 확실히 이곳 생활은 그 애에게는 유쾌하지 못한 것 같아. 그 애가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의 계획에 찬성하는 수밖에 없었어. 하고 싶은 말이 태산 같아. 정말 끝없이 이야기하고 싶어. 이따금 말이나 분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저녁은 꿈꾸듯이 글을 쓰고 있어. 어떤 무한한 부를 주고받고 있는 듯한 숨막히는 느낌만을 품은 채 말이야. 어떻게 우리는 그처럼 몇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침묵하고 지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이지. 오, 무서운 침묵의 겨울이 영원히 끝나기를. 너를 다시 찾은 후부터는 생활도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가 내게는 한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풍요롭게 생각돼. 9월 12일. 피사에서 보내준 편지는 잘 받았어. 여기도 아주 찬란한 날씨야. 일찍이 노르망디가 이처럼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저께는 목표도 없이 아무데나 발길 닿는 대로 한참 동안 벌판을 거닐었어. 태양과 기쁨에 한박 취해서인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피곤하다기보다는 흥분한 상태였어.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쌓여있는 집더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태여 내가 이탈리아에 있다고 상상해보지 않아도 온갖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 그래, 네가 말하듯이 대자연의 은은한 찬가 속에서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은 확실히 환희애로의 권유야. 나는 그것을 새들의 노래 속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 또한 송이송이 꽃향기 속에서도 맡을 수 있었어. 지금 나는 예찬이야말로 유일한 기도의 형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그리고 성 프란체스코와 마찬가지로 주여 주여 하는 말만을 형언할 수 없이 사랑에 가득 찬 마음으로 되풀이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식한 여자가 되어간다고 걱정하진 마. 요즘 많은 책을 읽었어. 며칠간 비가 온 덕분에 나는 예찬을 마치 책 속에 쓸어 넣은 셈이야. 말브랑슈를 읽고 나서 곧 라이프니츠의 클라르크에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 그리고 좀 휴식할 생각으로 셀리의 첸치를 별다른 감흥도 없이 그냥 읽었어. 라 상시티브도 읽었지. 혹시 네가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지난 여름 함께 읽었던 키츠의 시 4편이라면 셀리와 바이런 전부를 바꾼데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위대한 시인이란 호칭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시인이라고 생각해. 아,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해준 데 대해서 너에게 감사해. 아니, 서로 만나는 며칠 동안의 즐거움 때문에 여행을 단축시키지는 마. 아직은 만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나를 믿어줘. 네가 내 곁에 있다 하더라도 이 이상으로 너를 생각할 수는 없을 거야. 너를 괴롭히고 싶진 않지만 지금 나는 네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을 바라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가령 네가 오늘 저녁에 온다는 걸 알면 나는 달아나 버릴 거야. 이 마지막 편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징집되어 낭시로 이송되었다. 그곳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나 나는 혼자 있게 된 것이 기뻤다. 거기에서는 그녀에게서 오는 편지만이 유일한 위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내 긍지를 위해서나 또 알리사를 위해서나 그녀에 대한 추억만이 롱사의 말처럼
나의 유일한 마음이란 사실은 이러한 고독 덕분에 한층 뚜렷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우리에게 부과된 엄격한 군 규율도 쉽게 견디어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단단히 가졌다. 알리사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섭섭하다는 말밖에는 쓰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렇게 오래 헤어져 있는 중에도 우리들의 용기에 어울리는 시련을 찾아내기까지 했던 것이다. 결코 불행하지 않은 너, 혹은 낙담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너라고 알리사는 써보냈다. 이러한 그녀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견뎌내지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는가.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그녀는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았고 기다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 점을 비난했다. 이탈리아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잖아. 나는 하루도 네 곁을 떠난 일이 없는데 그것도 모르다니. 지금 잠시나마 내가 너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줘. 그리고 이것이 단지 이것만이 내가 떨어져 있다고 부르는 거야. 나는 군인이 된 너를 상상해 보려고 애쓰곤 해. 하지만 도무지 그렇게 안 돼. 그저 저녁이면 강베타 거리의 조그마한 방에서 글을 쓰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는 너를 상상해 볼 따름이야. 한데 그것마저도 까마득해. 1년 후 퐁게지마르나 르아브르에서 너를 다시 볼 수 있겠지. 1년. 나는 이미 가버린 날들을 헤아려 보고 싶진 않아. 내 희망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그날을 주시하고 있어. 정원 안쪽의 낮은 흙담이 생각나? 그 밑에 국화가 바람을 피해 피어 있고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흙담 위로 걸어다니며 놀았지. 줄리에트와 너는 천국으로 곧장 걸어가는 회도교처럼 겁도 없이 그 위를 걸어다녔지. 그런데 나는 몇 걸음만 걸어가도 현기증이 났고 그때마다 너는 밑에서 이렇게 소리쳤지. 발밑을 보지 말래도 앞을 봐. 그대로 걸어. 목표를 정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소리치는 것보다 그 편이 더 좋았어. 너는 담 저쪽 끝에 올라와서 나를 기다려 주었지. 그러면 난 떨리지 않았어. 현기증도 사라져버리고 단지 너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서 벌리고 있는 네 팔 속으로 달려들곤 했지. 너를 믿는 마음이 없다면 제롬, 나는 어떻게 될까? 네가 강하다는 것을 나는 늘 느껴야 돼. 너에게 의지하고 싶어. 약해지지 마, 제롬. 나는 일종의 도전적인 기분에서 우리의 기다림을 일부러 뒤로 미루고 또한 불완전한 재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해서 설날을 전후한 며칠간의 휴가를 파리의 미스 아슈비르통 곁에서 보내는데 알리사와 합의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이러한 편지들을 전부 옮겨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2월 중순경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그저께 파리의 거리를 걷다가 M서점 진열대에서 전에 네가 알려주긴 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아벨의 책이 공공연히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어.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서점으로 들어갔지. 그렇지만 그 제목이 너무나도 야릇해서 점원에게 감히 말할 수가 없어 한참을 망설였어. 아무 것이나 다른 책을 사들고 서점을 나와버릴까 하고 생각했을 정도야. 다행히도 카운터 옆에 밑에 한 더미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기에 한 권을 뽑아들고 말없이 백수를 던져주고 밖으로 나왔어. 아벨이 그 책을 내게 보내주지 않은 데 대해 감사해. 책장을 넘기기가 창피했어. 그 책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 책에서 나는 야비함보다는 오히려 우둔함을 더 많이 발견했어. 아벨이 너의 친구 아벨 보티에가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이 부끄럽더군. 르탕지의 평론가가 말한 그 위대한 소지를 발견하기 위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으나 헛수고였어. 아벨의 이름이 곧잘 화제에 오르는 이곳 작은 르아브르에서는 이 책에 대한 평판이 퍽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고칠 길 없는 그 경박함을 정묘함이니 우아함이니 하고 평하는 거야.
물론 나는 조심하고 있어. 이러한 생각도 너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야. 처음에는 무척 슬퍼하던 보티의 목사님도 요즘에는 그 책 속에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주위 사람들은 누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믿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지. 어제만 해도 플랑티의 고모댁에서 고모가 갑자기 아드님이 그렇게 성공을 해서 기쁘시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말하니까 목사님은 좀 당황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어. 뭘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진 못했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하지만 곧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하고 말했어. 물론 거기에 악의는 없었지만 그 어조가 워낙 고무적이었기 때문에 모두 웃기 시작했고 목사님도 웃어버렸어. 불바르의 어느 극장에서 상연하려고 그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벌써부터 신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새로운 아벨라르가 상연되면 무슨 꼴이 될까? 불쌍한 아벨.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고 또 만족할 성공일까? 어제 마음의 위안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어.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진실로 바라는 자는 일시적인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느니라. 이를 마음속에서 경멸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성스러운 영광을 바라지 않는 자이니라. 그 후 이런 생각이 들더군. 감사합니다, 하느님. 어떠한 지상의 영광과도 비길 수 없는 이 성스러운 영광을 위해 제롬을 선택해 주셔서. 몇 주, 몇 달이 단조로운 근무 속에서 흘러갔다. 그러나 늘 추억이나 희망에만 마음을 썼기 때문에 세월이 느리다는 것, 시간이 길다는 것을 별로 느끼진 못했다. 외삼촌과 알리사는 6월에 해산할 줄리에트를 보러 님으로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와서 그들은 출발을 서두르게 되었다. 르하브르로 보낸 너의 마지막 편지는 괄호 열고 알리사는 나에게 이런 답장을 보내왔다. 괄호 닫고 우리가 막 그곳을 떠난 뒤에 도착했어. 그래서 8일이나 지난 후에야 이곳에서 받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일주일 내내 나는 뭔가 허전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위축된 기분으로 지냈어. 제롬, 네가 있어야 나는 참된 나 자신일 수 있고 또 그 이상일 수 있어. 줄리에트는 다시 건강해졌어.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고 해산할 날을 기다리는 중이야. 별 걱정은 없어. 오늘 아침 내가 너에게 편지 쓴다는 것을 그 애도 알고 있어. 우리가 애굽이브에 도착한 다음 날 제롬은 어떻게 지내? 여전히 편지해? 하고 그 애가 묻길래 속일 수도 없고 해서 말을 해줬더니 이번에 편지할 땐 이렇게 말해줘 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젠 다 나았다고 말이야 하고 말하더군. 나는 언제나 쾌활한 그 애의 편지를 받으면서 혹시 그 애가 짐짓 행복을 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자기 자신도 그러한 기분에 잠겨든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했어. 그런데 지금 그 애가 행복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 그 애가 꿈꾸던 것, 그 애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야. 사람들이 행복이라 부르는 것은 어쩌면 이다지도 영혼과 밀접한 것일까? 행복을 외적으로 형성하는 듯한 요소는 어쩌면 그다지도 부질없는 것일까? 벌판을 혼자 거닐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단지 내가 그곳을 거닐며 놀란 것은 이제 나 자신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줄리에트가 행복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텐데 어째서 내 마음은 억제할 수 없는 이 알 수 없는 우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내가 느끼는, 적어도 내가 두 눈으로 바라보는 이 고장의 아름다운 풍경도 내게는 그저 알 수 없는 슬픔을 더해줄 따름이야. 네가 이탈리아에서 편지를 보내주었던 그 무렵에는 나는 너를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너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보고 있으니까 왠지 모든 것을 너에게서 훔쳐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퐁괴지마르나 르아브르에 있을 때는 울적한 나날에 대비하여 견뎌내는 힘을 길렀어. 그런데 이곳에 와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되어 버렸어. 그리고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 계속 불안하기만 해. 이 고장 사람들이나 그들의 명랑한 기질도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슬프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처럼 떠들썩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지도 몰라. 아무래도 전에 내 기쁨 속에는 어떤 오만이 깃들어 있었던 모양이야. 왜냐하면 이 낯선 지방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 쌓여서 내가 느끼는 것은 일종의 굴욕감 뿐이니 말이야. 이곳에 온 후로는 거의 기도도 드리지 못했어. 이제 하느님이 옛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들어. 잘 있어. 이만 펜을 놓아야겠어. 이런 모독적인 말, 나의 약한 마음, 슬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만일 우편 배달부가 오늘 저녁에 가져가지 않는다면 찢어버릴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써보낸다는 것이 모두 부끄럽기만 해. 그 후에 온 편지는 그녀가 데모가 될 조카딸의 출생, 그리고 줄리에트와 외삼촌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가 퐁게즈마르에서 붙인 편지들이 오기 시작했다. 줄리에트도 7월에 그곳에 와 있었다. 테시에르 씨와 줄리에트는 오늘 아침에 떠났어. 무엇보다도 그 갓난애가 떠나서 서운해. 6달쯤 후에 다시 보면 그 몸집도 퍽 달라져 있겠지. 지금까지 그 애의 동작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았어. 생성이란 언제나 신비롭고 놀랍기만 해.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놀라운 일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그 애가 잠들어 있는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이기심, 자기만족, 선에 대한 갈망의 결핍 때문에 발전은 그처럼 빨리 정지되고 또 모든 생물이 그리도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머물러 버리는 것일까?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좀 더 하느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격려를 받을 것인가. 줄리에트는 아주 행복해 보여. 나는 그 애가 피아노와 독서를 그만둔 것을 보고 처음엔 슬펐어. 하지만 에트하루 테시에르 씨는 음악이나 독서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 남편이 따라오지 못하는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줄리에트는 정말 현명하다고 할 수 있어. 대신 줄리에트는 남편이 하는 일에 흥미를 갖고 또 그도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을 그 애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금년엔 사업이 꽤 번창한 모양이야. 그는 그게 다 결혼으로 인해 르아브르에 많은 고객이 생긴 덕택이라고 농담을 하지. 이번에 그가 사업 관계로 여행을 떠났을 때 로베르도 따라갔어. 에트하루는 여러 가지로 로베르를 돌봐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성격도 잘 파악했다고 하면서 그가 그 일에 깊은 흥미를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아버지는 훨씬 좋아지셨어. 딸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 젊어지신 모양이야. 농장 일과 정원 일에 다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또 전에 미스 아슈비르통과 셋이서 시작했다가 테시에르 씨 가족이 와서 잠시 중단했던 소리를 높여 읽던 독서를 다시 계속하자고 말씀하셔. 두 분에게 휴브너 남작의 여행기를 읽어드리고 있는데 나도 퍽 재미를 느끼고 있어. 나도 이제는 독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생각이야. 하지만 내게서 무슨 지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오늘 아침 몇 권의 책을 하나하나 들춰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것은 한 권도 없었어. 이 무렵부터 알리사의 편지는 차츰 혼란스럽고 절박해졌다. 여름에 끝날 무렵 다음과 같은 편지가 왔다. 네가 걱정을 할까봐 두렵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의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내리누르고 있어.
아직도 2달. 지금까지 너와 떨어져 지내온 기간보다도 더 길게 느껴져. 이 기다리는 마음을 좀 잊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헛수고야. 그때뿐이거든. 이제 나는 아무 노력도 할 수 없게 되었어. 책에서도 아무런 힘이나 매력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산책도 재미가 없어. 대자연 전체가 그 위력을 잃은 채 정원도 퇴색되고 향기를 잃은 것 같아. 그리하여 나는 오히려 너의 그 고역, 의무적인 그 강제 훈련, 언제나 너로부터 너 자신을 빼앗아 피곤하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빨리 지나가게 하며 저녁이 되면 너를 정신없이 잠에 빠지게 하는 그 고역을 부러워해. 훈련에 관해서 써보낸 감동적인 편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어.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요 며칠 밤 나는 몇 번이나 기상나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곤 했어. 분명히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네가 편지에 써보낸 그 가벼운 도취,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며 느끼는 기쁨, 그 반쯤 황홀한 경지, 이 모든 것을 나는 아주 손쉽게 상상할 수 있어. 얼어붙은 새벽에 눈부신 광명 속에서 그 말제빌 고지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 전부터 몸이 좀 불편해. 아니, 대단한 건 아니야. 단지 너를 좀 지나치게 기다리는 탓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6주 뒤에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것이 마지막 편지야, 제롬. 돌아올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늦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나는 퐁기즈마리에서 너를 만나고 싶었으나 춥고 기후가 나빠지자 아버지는 자꾸 시내로 돌아가자고 하셔. 지금은 줄리에트도 로베르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편히 머무를 수 있지만 역시 펠리시 고모 댁에서 묵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고모도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 거야.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그런 기분이야. 그처럼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이 돌아온다는데 두려워지다니. 하지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 네가 누르는 초인종 소리, 계단을 올라오는 너의 발소리를 상상하기만 해도 숨이 끊어지는 것 같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내게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기대해선 안 돼. 내 과거가 거기서 끝나버릴 것만 같아. 그 너머 저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 삶이 정지된 듯. 그로부터 나흘 후에, 다시 말하면 내가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매우 짧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제롬, 너무 오랫동안 르아브르에 머물러 우리의 재회의 첫 순간을 지루한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는 나도 찬성이야. 지금까지 서로 주고받은 편지에 쓴 것 이외에 또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러니 학교 등록 때문에 28일까지 파리로 가야 한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해. 이틀밖에 함께 있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앞에는 더욱 긴 생애가 있으니까.